5번 두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경제의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생산 변환 곡선이라고도 하고, 주어진 투입 요소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제품들의 조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가 X재와 Y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래프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 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즉, 이 기울기를 우리는 한계 전환율 또는 한계 변환율이라고 하고, 델타 X분의 델타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 즉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우리는 MRT XY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X제와 Y제의 한계 비용의 비율과 같고, X제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즉 X제를 델타 X만큼 늘리기 위해서 Y제를 델타 Y만큼 생산을 감소시켜야 하죠. 그래서 X제를 이만큼 늘리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포기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한계 변환율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져 있죠. 이것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직선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렸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기회비용이 점점 X제의 생산을 늘려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 얘기는 X제의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것은 한계 생산 변환율이 체증한다 또는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범위의 경제를 의미하는데,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을 우리는 등수입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 제약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수입, 레버뉴가 X제를 팔았을 때의 수입과 Y제를 팔았을 때의 수입의 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수입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것은 양극단에서 생산했을 때, 즉 X제만 생산하거나 Y제만 생산했을 때 이 등수익 곡선이 지나는 위치보다 이 바깥쪽 핑크색 점에서 가장 원점에서 멀리 지나는 등수익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즉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생산하는 체제가 더욱 경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한 가지 제품만을 생산할 때보다 두 개를 조합해서 생산하는 것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생산 방식이 되므로,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는 것은 범위의 경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핑크색 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이 점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 MRT와 등수익 곡선의 기울기인 가격 비율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1개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2개의 필요 조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충족하게 돼서 이 MRT와 PX 나누기 PY를 만족할 때 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생산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 점이 비효율적인 생산점입니다.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은 생산 가능 곡선 선상의 점이 되고요. 그런데 이 빨간 점에서 이 분홍색 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투입되지 않고 있는 투입 요소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투입 요소 간의 조합을 잘 구성하거나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아래 보기 3번의 기술 진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비효율적인 생산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면 생산 효율적인 생산점에서 한 제품을 더 생산할수록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다. 이게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이 경제에서 생산하는 두 제품에서 기술 젠보가 이루어진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보기 1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투입 요소를 투입하더라도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면 두 제품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직선이면은 어떤 한 제품의 생산을 늘려도 기울기가 변함이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이 25% 높아졌으며 이러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즉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비탄력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정부가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해당 시장에서 발생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먼저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재화시장에서 배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단지 주체가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생산요소를 수요하는 것이 기업이니까 기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가격 변화율분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가격과 노동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로 수치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노동가격을 임금 W라고 하고 노동 수요량을 LD라고 하면 분모에 W분의 DW, 분자에는 LD분의 DLD가 들어오게 되고 이 변화 분끼리 묶으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문제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으로 임금이 25% 높아졌는데 다시 정부가 이것을 폐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폐지한다는 것은 임금이 다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 가격의 변화율이 25%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국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노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야기는 V가 25%보다는 작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2번, 고용은 증가하나 그 증가량은 현재 고용 수준 대비 25%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죠.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보통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변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의 값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XJ를 기준으로 XJ 가격을 PX, XJ 수요량을 QX라고 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식이 가지는 수치가 어떤 범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인 재화라고 그러고요.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M이라고 하면 역시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있는 범위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정상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제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정상제 중에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 필수제, 1보다 크면 사치제로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것은 X제 가격이 변화했을 때 Y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Y제의 수요량을 QY로 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호가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X제 가격 변화율과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의 방향이 같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체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호가 0보다 작으면 X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제 수요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니까 두 개는 보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일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인 재화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가격 변화와 관계없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물건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0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를 해도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물건, 무조건 어떤 특정한 양을 소비해야 되는 물건을 의미하니까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대체관계인 연필과 샤프 펜슬의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진다. 아까 교차 탄력성에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즉 X제 가격이 증가했을 때, 즉 연필의 가격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샤프 펜슬을 쓰게 되니까 샤프의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부호가 양이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보기고요. 3번, 사치품의 경우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지만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 먼저 이 후단의 사치품의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앞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 만약 필수제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변화해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아무래도 사치품보다는 작게 되겠죠. 즉 사치품은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향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4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한다. 아까 옆에서 살펴본 것이죠.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두 재화 X재화와 Y재화를 소비함으로써 효용 극대화를 하는 소비자가 있고 그의 선호는 효용함수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00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주어진 효용함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X와 Y는 각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효용함수에서 한 개의 대체율을 도출을 하면 한 개의 효용의 비로 나타나면 되니까 X제에 대해서 미분하고 Y제에 대해서 미분하면 각각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2가 돼서 한 개 대체율은 1로 일정한 선형 효용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대한 조건이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어떤 소비를 이 소비자가 하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가격 비율이 MRS와 같은 1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예산선이고 파란색이 MRS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제약선 하에서 어떤 점에서 생산하든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MRS보다 가격 비율이 더 높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제약선은 가팔라지고 그렇게 돼서 이 소비자는 효용을 전부 Y제만 소비를 할 때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제의 상대 가격이 작아질 때는 X제만 소비하는 것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1번과 2번에서 이 두 재화가 완전 대체제인지 완전 보완제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데 X제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Y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아까 7번 문제에서도 설명한 개념인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X제 가격이 변할 때 Y제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 0이랑 같으면 서로 독립적인 재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에서 어떤 예산 제약선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던 상태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해서 X의 가격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는 전부 Y제만 소비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X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3번에서는 X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Y제 소비는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죠. X제만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X제 가격의 변화 방향과 Y제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면 이 두 재화는 완전 대체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과 4번을 보겠습니다. 3번, 이 두 재화를 열등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의 수요함수를 도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을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는 소득 m이라고 하면, 지금 이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에 따른 소비의 행태를 봤을 때 만약에 한계 대체율보다 가격 비율이 크다면 이 소비자는 Y제만 소비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X제의 소비량이 0이 되니까 남는 것은 PY 곱하기 Y만 남게 되죠. 그래서 PY 곱하기 Y가 M이 남게 되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X제만 소비하게 되니까 PX 곱하기 X는 M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X제의 수요함수와 Y제의 수요함수가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두 재화를 열등제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둘 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생각할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4번, 소비자는 두 재화를 비재화로 인식하고 있다. 비재화라는 것은 소비할 때의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효용함수에서 봤지만 한계 효용이 각각 X제도 2, Y제도 2였죠. 그래서 둘 다 재화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